인천의 뒷골목은 썩은 물비린내와 네온사인의 잔상이 뒤섞여 기묘한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하늘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아스팔트 바닥을 강하게 때리며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켰지만 그 빗줄기조차 씻어내지 못하는 탁한 공기가 이 거리를 지배했다. 강지우는 낡은 우비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전신주 그림자 속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구조물처럼 자연스럽게 어둠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빗줄기 넘어 흔들리는 포장마차의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훈련된 감각은 주변의 아주 미세한 인기척까지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세단 세대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거칠게 멈춰섰고 그 소음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차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거동에는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흉포한 기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 구역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길을 막아섰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무늬의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장도식이 서 있었다. 그는 비에 젖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지훈이 서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며 위협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장도식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질퍽한 빗물 웅덩이를 가죽 구두로 지시겨 껐다. 그의 시선이 그림자 속에 숨죽이고 있던 지훈에게 닿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약자를 발견한 포식자의 표정이었다. 여자의 가녀린 체구는 이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이기에 충분했고 도식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줄 장난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을 번득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턱을 치켜들었고 거구의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지훈을 반원형으로 포위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장도식이 지훈의 코앞까지 다가와 역겨운 술 냄새를 풍기며 입을 열었다. 그는 여자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썼다. 내 구역에서 허락도 없이 설치는 쥐새끼가 있다더니 꼴이 아주 가관이라며 그는 저급한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치며 당장 이 빗물 웅덩이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면 예쁜 얼굴을 봐서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모자 아래 감춰진 강지훈의 눈동자는 감정의 동요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상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에서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그녀에게 눈앞의 깡패들은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상대의 호흡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어내며 최적의 제압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심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하고 고요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전신의 근육은 폭발적인 기동을 위해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훈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장도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감히 자신의 말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주변의 부하들은 우두머리의 폭력을 기대하며 흥분 섞인 환호를 보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도식의 거친 손바닥이 지훈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그 짧은 순간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고 지훈의 감각은 극한으로 예리해지며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처럼 포착했다. 허공을 가르던 장도식의 손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인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끔찍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지훈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중심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도식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자 그녀는 지체 없이 니킥으로 안면을 강타해 그를 차가운 바닥에 처박았다. 이 모든 과정은 단일 초라는 믿을 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으며 우두머리가 쓰러지는 것을 본 부하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장도식은 숨을 헐떡이며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지만 입에서는 픽거품만 나올 뿐 말은 나오지 않았다. 강지윤은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했고 그 서늘한 눈빛에 압도된 건달들은 누구도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골목의 지배자는 이제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처참하게 구르고 있었고 지유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누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사내들을 뒤로 한 채 강지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내재된 파괴력은 놈들의 뇌리에 깊은 공포를 각인시켰다. 오늘 밤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전쟁의 서막이었으며 707 부대원으로서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은 곧 닥쳐올 피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뒤를 쫓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병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시신경을 날카롭게 찔러대자 장도식은 끔찍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턱관절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지배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이 철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짐승 같은 그르렁 소리만 낼 수 있을 뿐이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축축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 시트는 그의 불쾌지수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자신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어젯밤 빗속에서 당했던 치욕적인 패배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여자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의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피하던 몸놀림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다. 인천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고작 계집의 한 명에게 제압당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흙탕물을 뒹굴었다는 사실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장도식은 링거 주사가 꽂힌 팔을 거칠게 휘둘러 협탁 위에 놓인 유리 화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소리에 놀란 간호사가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으나 도식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흑룡파의 2인자인 오상수가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들어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평소에는 거들먹거리던 그였지만 보스의 처참한 몰골과 폭발 직전의 분노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장도식은 성한 손으로 오상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스마트폰 메모장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입력해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년 당장 찾아내서 내 앞에 무릎 꿇려라는 문장을 본 오상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즉시 조직원들을 전부 소집해 이 잡듯 뒤지겠다고 다급하게 대답했다. 장도식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오상수를 침대 모서리로 밀쳐버리고는 다시 빠르게 타자를 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경찰서장에게 연락해서 쥐새끼 한 마리도 이 구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도로를 통제하고 CCTV를 전부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기 위해 여자를 잡는 놈에게는 현금 1억 원과 구역 관리권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상수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보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병실을 뛰쳐나갔다. 한편 인천 외곽의 허름한 모텔 방에 들어온 강지윤은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은 수많은 작전과 훈련이 남긴 크고 작은 흉터들로 가득해 마치 지도처럼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근육의 긴장을 풀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아까의 충돌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였을지 모르지만 상대가 지역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복은 시간 문제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우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전술 배낭을 열어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여행객의 가방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위성통신이 가능한 노트북과 응급처치 키트, 그리고 분해된 호신용 특수 장비들이 정교하게 수납되어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조립하며 부품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동작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적인 정교함이 묻어났다. 그녀에게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신체의 일부와도 같았다. 지우는 암호화된 노트북을 켜고 군 정보망에 우회 접속하여 오늘 밤 자신이 제압한 남자의 신원을 조회했다. 화면에 뜬 장도식의 프로필은 예상대로 화려했는데 폭행과 갈취는 물론이고 마약 밀매와 불법 도박장 운영 등 온갖 중범죄 혐의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가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그가 공권력과 깊게 유착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이번 일이 단순한 양아치와의 싸움이 아니라 더 거대한 악과의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 시각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 박철민은 장도식의 전화를 받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평소 뒷돈을 챙겨주며 자신의 스폰서 노릇을 하던 장도식이 웬 여자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박철민은 부하 형사들에게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수상한 외지인이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공식적인 수사 기록은 남기지 말라고 은밀하게 덧붙였다. 공권력이 범죄 조직의 사병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시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강지윤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지윤은 창문 틈으로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내고 밖의 동태를 살폈는데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거리의 분위기는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검은색 승합차들이 골목 어귀마다 정차해 있었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지나가는 행인들을 검문하듯 위협적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고 즉시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필요한 물품만을 챙겨 가방을 다시 쌌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반격하기 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후퇴였다. 그녀는 보안 회선을 통해 부대 상황실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이는 현재 자신이 위험에 처했으나 아직 지원은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은 대원 개개인이 하나의 강력한 병기였기에 지우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 그녀가 메시지를 전송하고 노트북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객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소리 없이 문 옆의 벽으로 이동해 호흡을 멈추고 문 밖의 기척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문 밖에서는 모텔 주인을 협박하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은 막무가내로 마스터키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지우는 손에 쥔 전술용 나이프를 고쳐 잡으며 근육의 탄력을 조절했고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문이 열리는 순간 들이닥칠 적들의 수와 무장 상태를 파악해 최단 시간 내에 제압해야만 소란을 최소화하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꽂히는 찰칵 소리가 정적을 깼고 그 짧은 순간 지윤의 동공은 확장은 되며 전투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두 명의 건달이 방 안으로 난입하자마자 지윤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선두에 선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는 남자의 관절을 비틀어 중심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뒤따라 들어오려던 다른 남자의 진입을 막았다.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진 남자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킨 그녀는 놀라서 주춤하는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단 3초 만에 두 명의 건달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지유는 신속하게 그들의 무전기를 챙겨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 끝에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다른 조직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기에 지유는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날렸다. 놈들은 무전기를 통해 여자를 찾았다는 고함을 질러대며 건물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곧이어 요란한 발소리들이 계단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층계참을 뛰어넘어 1층이 아닌 옥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는 건물을 포위하고 있을 지상의 적들을 피해 옥상과 연결된 옆 건물로 이동하기 위함이었다. 빗물에 젖은 옥상, 바닥은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균형 감각은 흔들림이 없었다. 옥상 난간에 도달한 지유는 건너편 건물의 옥상까지 거리를 눈으로 측정한 뒤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어둠을 가르고 날아오른 그녀의 실루엣은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잠시 멈춘 듯 보였으나 이내 건너편 난간을 부드럽게 움켜쥐고 착지했다. 뒤늦게 옥상에 도착한 조직원들은 그녀가 사라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허탈해했고 지유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놈들의 심장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도식은 병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들으며 분노로 치를 떨었고 링거 거치대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수십 명의 부하를 풀고도 여자 하나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액수를 2배로 올릴 테니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그녀를 사살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도시 전체가 그녀를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잠자고 있던 707의 유령을 깨우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지은의 머릿속에는 놈들의 조직도와 이동 경로가 거미줄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기회에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결심을 굳혔는데 그것이 바로 707 부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러 일회용 선불폰을 구입한 뒤 기억 속에 저장된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은 놈들의 정보를 더 캐내기 위한 미끼였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지우는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놈들은 자신들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지윤이 그들을 유인하여 각계격 파악이 좋은 장소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끝은 예민하게 깨어 있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했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도시를 감싼 눅눅한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인천의 밤거리는 흑룡파 조직원들이 풀어놓은 광기로 인해 살벌한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장도식의 명령을 받은 깡패들은 강지윤을 찾아내겠다며 이 잡듯 거리를 뒤집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상인들의 가게가 박살나고 행인들이 위협을 당하는 일이 속출했다. 어제 지훈이 잠시 머물렀던 포장마차의 주인 할머니는 조직원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여자의 행방을 대라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공권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무법천지가 된 거리에서 약자들의 비명만이 허공을 메우고 있었다. 건너편 건물 옥상 난간에 몸을 숨긴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지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단순히 자신을 쫓는 것을 넘어 죄 없는 시민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행태는 군인으로서 그녀가 가진 정의감을 건드리는 영린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거나 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고, 방어적인 태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며 저들의 폭주를 멈추게 하려면 우두머리의 숨통을 끊어 공포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우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 가옥 대신 추적을 따돌리기 용이한 폐쇄된 방직 공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은 일반인이라면 접근조차 꺼릴 장소였지만, 은신과 기습을 주특기로 하는 특수부대원에게는 최적의 요새였다. 그녀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위성 통신 장비를 가동해 부대 내 정보 분석팀에 긴급 지원 요청을 보냈다. 그녀가 요청한 것은 흑룡파의 자금 흐름과 장도식의 배후 세력,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외부 용병들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 정보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노트북 화면에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었고, 지우는 빠르게 정보를 훑어내려갔다. 흑룡파는 단순한 지역 깡패 조직이 아니라 정계와 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깊숙이 연루된 기업형 범죄 조직이었으며, 장도식은 그들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뒤처리를 담당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장도식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청부 살인업자들을 입국시켰다는 정보였는데, 이는 놈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제거하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정보를 분석하던 지훈의 귀에 공장 입구 쪽에서 미세한 파쇄음이 들려왔고,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덮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일반적인 깡패들의 요란한 발소리가 아닌 훈련된 전문가들의 은밀한 침투 흔적이었기에 그녀의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졌다. 놈들은 열감지 장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지우는 호흡을 멈추고 심박수를 최대한 낮춰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으며, 손에 쥔 전술 단검의 차가운 감촉에 의지해 다가오는 살기를 기다렸다. 먼지 쌓인 기계들 사이로 검은 복장을 한 사내 3명이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사각지대를 서로 커버하며 이동하는 모습은 그들이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으며, 이 낡은 공장이 그녀에게는 안방과도 같은 익숙한 전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지우는 천장 배관 위에 매달린 채 그들이 자신의 발밑을 지나가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 선두에 선 킬러가 지훈이 숨어있던 기계 뒤쪽을 확인하려 고개를 내미는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떨어져 내렸다. 지훈은 낙하하는 가속도를 이용해 놈의 어깨를 밟으며 동시에 목을 강력한 힘으로 조라 기도를 압박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절한 동료를 보며 뒤따르던 2명의 킬러가 즉시 총구를 돌렸지만, 지훈은 이미 기절한 놈의 몸을 방패 삼아 총격을 막아냈다. 퍽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탄조끼에 총알이 박히는 충격이 전해졌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놈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지유는 방패로 쓰던 놈을 집어던져 시야를 가린 뒤 오른쪽 킬러의 손목을 낚아채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놈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녀의 팔꿈치가 놈의 관절을 강타했다. 총을 놓친 킬러가 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지윤의 단검이 더 빠르게 그의 허벅지 대동맥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솟구치며 다리에 힘이 풀린 킬러가 주저앉자 지윤은 지체 없이 회전하며 마지막 남은 킬러의 명치에 강력한 뒤차기를 꽂아 넣었다. 벽에 처박힌 마지막 킬러는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저항하며 숨겨둔 보조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흉흉한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지유는 그의 공격 패턴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놈의 찌르기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하며 놈의 팔을 감아 꺾었고 무게 중심을 이용해 바닥에 강하게 매다 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장 바닥에 먼지가 피어올랐고 킬러는 컥컥거리며 피를 토해냈지만 지유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의 목에 칼끝을 겨눴다. 누가 보냈지? 지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차가웠으며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허용하지 않을 기세였다. 고통과 공포에 질린 킬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도식이 거액을 걸고 의뢰했다는 사실과 자신들 외에도 두 팀이 더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실토했다. 지유는 놈의 말을 들으며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제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야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킬러의 뒷목을 가격해 기절시킨 뒤 그들의 무전기를 챙겨 일어섰다. 지유는 쓰러진 킬러들의 몸을 뒤져 탄창과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며 본격적인 사냥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놈들의 무전기를 켜고 주파수를 맞춘 뒤 장도식이 듣고 있을 채널에 대고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 기다려. 곧 갈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흑룡파 본거지의 상황실에 생중계되었고 그 말을 들은 장도식과 간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사형 선고였으며 이제 사냥감과 사냥꾼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병실에서 무전을 들은 장도식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괴성을 지르며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던 용병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는 보고는 그에게 현실적인 위기감을 심어주었고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오상수에게 소리를 지르며 병력들을 전부 본거지인 클럽으로 집결시키라고 명령했고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주변을 철통같이 방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강지윤은 공장을 빠져나와 빗줄기가 잦아든 밤거리를 질주하며 흑룡파의 본거지인 클럽 드래곤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보팀이 보내준 클럽의 설계도와 경비 병력의 배치도가 3차원 영상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놈들은 숫자로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좁고 복잡한 실내 공간은 소수의 정예 요원에게 훨씬 유리한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클럽의 환기구 쪽으로 접근하며 침투 경로를 확보했고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건물 외벽을 타기 시작했다. 클럽 드래곤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도시의 욕망을 상징하듯 번쩍거리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곧 피로 물들 예정이었다. 지유는 옥상 환기구를 뜯어내고 좁은 통로를 따라 내부로 진입하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에 맞춰 자신의 심장 박동을 조율했다. 환기구 틈새로 보이는 클럽 내부는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떡대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먼지와 기름때가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놈들의 경비 패턴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찾았다. 지우는 환기구에서 VIP룸이 있는 3층 복도 천장으로 조용히 내려와 CCTV의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이곳은 일반 손님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흑룡파의 핵심 간부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장소였다.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 2명이 잡담을 나누며 다가오자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뒤에서 덮쳤다. 소음기를 낀 권총의 개머리판으로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해 2사람을 동시에 기절시킨 그녀는 그들의 시신을 비상계단 안쪽으로 끌고 가 숨겼다. 그녀는 경호원의 품에서 보안 카드를 꺼내 들고 가장 안쪽에 위치한 사장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장도식의 비밀 장부와 윗선들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고 그것들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흑룡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열쇠였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감시 카메라를 피하며 이동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했고 그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목표 지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707 부대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결코 허명이 아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사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지우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안에서는 장도식의 부하와 부패한 경찰 간부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내용은 지윤의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 간부는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발을 빼려 하고 있었고 부하는 돈을 더 줄 테니 확실하게 처리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지우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보안 카드를 리더기에 긁었고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란 2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지윤의 총구는 이미 그들의 미간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다. 파티는 끝났어.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2 남자는 사색이 되어 손을 들었다. 지우는 그들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고 수갑을 채운 뒤 책상 위에 컴퓨터와 금고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 있는 불법 거래 내역들과 금고 속에 쌓인 현금 다발, 그리고 마약 봉지들은 이들이 얼마나 썩어빠진 존재들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지우는 증거 자료들을 외장 하드에 복사하며 동시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다. 이제 이 건물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스캔들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장도식과 그의 비호 세력은 빠져나갈 구멍 없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몰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던진 미끼를 물고 달려드는 또 다른 포식자들의 등장이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지우는 하드디스크를 챙겨들고 창문을 깨고 비상 탈출을 감행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직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와이어를 이용해 건물 아래로 빠르게 하강하며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지상에 착지한 지우는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 섞여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고 뒤늦게 들이닥친 경찰들과 조직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클럽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진짜 목표인 장도식은 아직 공포에 떨며 병실에 숨어 있었다. 클럽 드래곤에서 확보한 암호화된 데이터는 단순한 장부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강지우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파일을 해독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흑룡파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거대 다국적 마약 카르텔의 하부 조직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장도식은 이 거대한 범죄 피라미드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으며 진짜 몸통은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최고급 멤버십 라운지 오아시스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드러났다. 지우는 놈들의 자금 세탁과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심장부인 그곳을 다음 타격 지점으로 설정하고 치밀한 침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우는 전술 배낭에서 고급스러운 이브닝 드레스를 꺼내 입고 가발과 메이크업으로 외모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시켰다. 흑투성이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울 속에는 차갑고 도도한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해킹을 통해 위조한 VIP 초대장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소형 도청 장치와 특수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를 액세서리처럼 몸에 착용했다. 이번 임무는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기록하고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송도의 화려한 마천루 사이에 위치한 멤버십 라운지 오아시스는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출입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강지유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입구로 향했고 경호원이 앞을 막아서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위조된 모바일 초대장을 내밀었다. 경호원은 단말기에 뜬 최상위 등급의 VIP 코드를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허리를 굽히며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그 누구도 이 우아한 여성이 몇 시간 전 조직원들을 때려눕힌 인간 병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라운지 내부는 외부의 적막함과는 달리 몽환적인 조명과 최고급 인테리어로 치장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정재계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상한 분위기였지만 강지윤의 예리한 감각은 그 이면에 숨겨진 퇴폐적이고 역겨운 냄새를 포착해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자연스럽게 호를 거닐며 웨이터들의 동선과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했고 벽면 장식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의 위치를 찾아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소가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복도 끝으로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한 전자기기 교란 장치를 작동시켜 해당 구역의 CCTV를 30초간 마비시켰다. 그 짧은 틈을 타 그녀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던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제어 패널을 해킹해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갔다. 지상층이 화려한 사교의 장이라면 지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짓밟히는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와 비릿한 혈향이 풍겨왔고 지우는 드레스 자락 안에 숨겨둔 소음기 장착 권총을 꺼내들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지하복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곳곳에 위치한 유리벽 너머로는 마약을 소분하거나 정체불명의 약품을 제조하는 작업실이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복도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철창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짐승처럼 갇혀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았고 개 중에는 이미 약물에 취해 초점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다. 강지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초소형 카메라로 이 모든 참상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이것이 놈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지윤은 통로를 순찰하던 무장 경비원 2명을 발견하고는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숨죽였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순식간에 튀어나가 한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나머지 한 놈의 입을 막으며 동시에 제압했다. 드레스를 입어 움직임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술은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으며 두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기절한 경비원들을 빈 방으로 끌고 가 숨기고
그들의 허리춤에서 마스터키 카드를 탈취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중앙통제실 앞은 최첨단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지만 707 부대 정보 특기자인 지윤에게 뚫지 못할 보안이란 없었다. 그녀는 휴대용 해킹 툴을 패널에 연결해 난수 코드를 무력화시켰고 육중한 철문이 패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화면들은 라운지를 방문한 유력 인사들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성접대를 받는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흑룡파가 정재계 인사들을 협박해 자신들의 뒤를 봐주게 만드는 보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우는 메인 서버에 접속해 놈들이 모아둔 방대한 양의 협박용 영상과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을 외장하드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이름들은 뉴스에서 흔히 보던 국회의원, 검찰, 고위 간부, 대기업 임원들이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뿌리내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데이터 전송바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서버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경비원들이 연락 두절된 동료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고,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험난할 것이었다. 데이터 복사가 90%를 넘어설 무렵 갑자기 통제실 문이 열리며 흑룡파의 간부급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다 지윤과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당황하여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지만 지윤은 반사적으로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던져 그의 손등을 관통시켰다. 남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녀는 책상을 뛰어넘어 날라차기로 그의 안면을 강타했고 놈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유리 장식장을 박살냈다. 요란한 소음이 복도로 퍼져나가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건물 전체에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며 긴급 상황임을 알렸다. 강지윤은 복사가 완료된 하드를 챙겨 들고 통제실을 뛰쳐나와 미리 봐두었던 환기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중무장한 용병들이 나타나 사격을 개시했고 총알이 벽을 갉아먹으며 튀기는 파편들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권총으로 응사하며 정확하게 조명등을 맞춰 복도를 어둠으로 만들었고 혼란에 빠진 적들의 틈을 파고들어 근접 격투를 벌였다. 좁은 복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움직임은 춤사위처럼 화려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고 적들이 쓰러지는 처참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지우는 환기구 덮개를 뜯어내고 몸을 밀어 넣은 뒤 뒤쫓아오는 적들을 향해 연막탄을 투척해 시야를 차단했다. 좁고 먼지 가득한 통로를 기어가며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외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위장한 허위 지원 요청을 보내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녀가 지상으로 통하는 배기구로 빠져나왔을 때 건물 밖은 이미 출동한 경찰차와 소방차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 섞여 자연스럽게 현장을 벗어났고 멀리서 오아시스 건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임무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안전 가옥으로 돌아온 지우는 젖은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파일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장도식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하던 권력자들까지 줄줄이 파멸을 맞이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도식이 궁지에 몰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해외로 도피하거나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놈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한편 모든 비밀이 털렸다는 보고를 받은 장도식은 병실에서 링거 바늘을 뜯어내며 발광에 가까운 분노를 표출했다.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비밀 장부와 영상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의미했기에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오상수의 멱살을 잡고 당장 그년이 아끼는 것이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조리 찾아내서 인질로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지윤을 유인해 죽인 뒤 증거를 되찾지 못하면 자신도 끝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장도식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은 강지윤의 뒤를 캐던 중 그녀가 사건 당일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다는 목격담을 확보했다. 그들은 즉시 할머니를 납치해 인천항에 버려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끌고 갔고 그 장면을 찍어 강지윤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전송했다. 놈들은 이것이 그녀를 끌어낼 최고의 미끼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였다. 사진을 본 지윤의 눈빛은 차가움을 넘어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무기고를 개방했다. 강지윤은 전송된 사진 속 배경을 분석해 정확한 위치가 인천항 제3부두 폐창고 구역임을 파악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주무장인 K레이 기관단총과 보조 무기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제 더 이상의 잠입이나 은밀한 작전은 필요 없었으며 오로지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로 적들을 쓸어버리고 인지를 구출하는 정면 승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검은색 전술 마스크를 착용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다가올 결전을 알리는 진군가처럼 지윤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녀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굉음이 고요한 밤거리를 찢어 놓으며 포효했다. 놈들이 원하는 것이 지옥이라면 기꺼이 그 지옥을 선사해 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녀는 빗속을 뚫고 적진을 향해 질주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악에 맞서는 정의의 실현이자 707 부대의 명예를 건 최후의 전투가 될 것이었다. 인천항 제3부두의 폐창고 구역은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과 섞인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장도식은 녹슨 컨테이너 박스 위에 앉아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그 지독한 여자의 숨통을 끊어놓고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이를 갈았다. 창고 안에는 그가 고용한 수십 명의 용병들과 조직원들이 강목과 쇠파이프 그리고 총기를 든 채 숨을 죽이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중앙의 낡은 의자에는 포장마차 할머니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차가운 빗물이 새는 천장 아래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앙상한 어깨가 애처롭게 흔들렸다. 장도식은 할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네가 운이 없어서 그런 미친년이랑 엮인 거라며 비열하게 이죽거렸다. 그는 여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이 늙은이의 목부터 칠 것이라며 주변 부하들에게 킬킬거렸고 그 잔인한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멀리서 들려오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고 입구를 비추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등장했다. 강지윤은 빗물에 젖은 바이크에서 내려 헬멧을 벗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 치는 밤바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주변에 매복해 있는 적들의 기척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창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장에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고쳐 잡으며 긴장감을 드러냈지만 지윤은 오직 중앙에 묶인 할머니와 그 옆에 선장도식만을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장도식은 지윤이 제 발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온 것을 보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윤을 향해 의리 한번 대단하다며 비꼬았고 당장 무릎 꿇고 빌면 늙은이는 곱게 보내주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부하들의 숫자를 과시하며 너 같은 계집애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놈들의 배치와 무장 상태를 눈으로 스캔하고 최적의 공격 루트를 계산하고 있었다. 지우는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고 양손을 들어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먼저 풀어주면 순순히 너희들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낮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장도식은 그녀가 무장 해제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숨어있던 용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그녀를 포위했다. 수십 개의 총구와 날카로운 흉기들이 지윤을 겨냥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장도식의 눈짓을 받은 행동대장이 다가와 지윤의 복부를 쇠파이프로 강타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윤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지만 이어서 쏟아지는 무자비한 발길질에 바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놈들은 무저항 상태인 지윤을 짓밟으며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갚으려는 듯 킬킬거렸고 할머니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재갈 때문에 막힌 소리만 낼 뿐이었다. 흙탕물에 얼굴이 처박힌 지윤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장도식은 쓰러진 지윤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리며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내 손바닥 아니라며 조롱했다. 그는 지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제 네가 훔쳐간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불지 않으면 이 늙은이부터 산채로 회를 떠주겠다고 협박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고 그는 할머니의 목덜미에 칼날을 들이대며 지윤의 반응을 즐겼다. 공포와 광기가 뒤섞인 이 공간에서 장도식은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쥔 신이라도 된 양착각에 빠져 날뛰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윤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냉철하게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계획 중 일부였다. 그녀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것은 할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놈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그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니어에서는 지원팀이 위치를 확보하고 저격 포인트에 진입했다는 암호 신호가 아주 작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입안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장도식을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장도식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가락을 까닥거렸고 호기심을 느낀 장도식이 귀를 가져다 대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본 적 있냐고 속삭였고 그 순간 창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도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보이지 않는 총탄에 맞아 튕겨나갔다. 당황한 놈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엎드려 있던 지윤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순식간에 장도식의 팔을 꺾어 인간 방패로 삼은 지윤은 숨겨두었던 소매 속에 예비 단검을 꺼내 그의 목에 들이대었다.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부하들은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렸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저격수들의 레이저 포인트가 놈들의 이마와 가슴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지윤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장도식의 귓가에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깨졌고 인천항의 밤은
흑룡파의 비명과 빗소리로 가득 찰 준비를 마쳤다. 창고의 높은 천장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틈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레페를 타고 유령처럼 하강했다. 굉음과 함께 터진 섬광탄이 창고 내부를 하얗게 집어삼켰고 시력을 잃은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대고 무차별 난사를 시작했다. 강지윤은 섬광이 터지기 직전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시력을 보호했으며 혼란에 빠진 장도식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 제압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는 작전 개시를 알리는 팀장의 냉철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흑룡파의 몰락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다. 지상으로 착지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들의 사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장한 조직원들의 어깨와 다리를 정확하게 타격해 무력화시켰고 저항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일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전술적 움직임에 용병들조차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창고 안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놈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가득 찼지만 대원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만을 쫓고 있었다. 강지우는 혼란을 틈타 할머니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고 안심하라는 듯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전한 컨테이너 뒤쪽으로 피신시켰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곧 경찰이 와서 모셔갈 것이니 절대 눈을 뜨지 말고 귀를 막고 있으라고 부드럽게 당부했다. 할머니를 안전지대에 확보한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K-ray 기관단총을 집어들고 능숙하게 장전하며 전장으로 복귀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임무는 자신과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혔던 악의 근원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뿐이었다. 장도식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바닥을 기어서 뒷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그의 움직임은 이미 지윤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쥐새끼를 쫓는 고양이처럼 여유롭게, 그러나 치명적인 속도로 그를 추격하며 앞을 막아서는 조직원들을 쓰러뜨렸다. 달려드는 적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개머리판으로 앞면을 강타하는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이 즐비했고 아무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동남아에서 온 베테랑 용병 리더가 나이프를 꺼내 들고 지윤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예리한 찌르기 공격으로 지윤의 급소를 노렸지만 지윤은 그의 공격 궤적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고통에 찬 놈이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니킥으로 놈의 턱을 올려붙여 단숨에 의식을 끊어 놓았다. 창고 밖으로 도망쳐 나온 장도식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부두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의 화려했던 양복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흘러내린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추잡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차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발소리에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멈췄고 떨리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빗속을 뚫고 걸어오는 강지윤의 실루엣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포로 다가왔다. 장도식은 품에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을 꺼내 지윤을 향해 발사하려 했지만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지윤의 발차기가 그의 손을 강타했다. 총은 멀리 날아가 바다로 빠졌고 장도식은 손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강지윤은 쓰러진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컨테이너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연민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지우는 장도식의 얼굴에 주먹을 꽂으며 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고통을 느껴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장도식의 입에서는 피와 부러진 이빨이 튀어나왔고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굴하게 손을 비켰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보디블로를 날려 그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폭군이 진정한 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리며 두 사람을 적셨고 장도식은 이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지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며칠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무릎 꿇어.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참회를 요구하는 절대적인 선언이었다. 장도식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흙탕물 속에 머리를 처박으며 오열했다. 자신이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비참한 최후였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경찰 병력과 구급차가 항구로 진입하는 불빛이 보였다. 707 팀장의 무전을 받은 경찰 특공대는 이미 도주로를 차단하고 흑룡파의 잔당들을 검거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무릎 꿇은 장도식을 뒤로하고 돌아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비로소 전투가 끝났음을 실감하게 했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었고 나머지는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순리였다. 항구에 도착한 경찰들은 처참하게 제압된 조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으며 특히 반죽음이 되어 무릎 꿇고 있는 장도식을 보며 경악했다. 평소 뇌물을 받고 그를 비호하던 부패 경찰들조차 압도적인 증거와 707 부대의 개입 앞에서는 그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장도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 간부는 강지윤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강지윤은 부두 구석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기대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뜨거워진 몸을 식히고 있었다. 그녀의 몸 곳곳에는 타박상과 찰과상이 남아 옥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평온했다. 이번 작전으로 확보한 데이터는 검찰 내 특별수사팀에 안전하게 전달되었고 내일 아침 뉴스에서는 대규모 숙청 소식이 도배될 것이었다. 그녀는 헬멧을 다시 쓰고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의 진동이 지친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 부드럽게 울렸다. 멀리서 할머니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지유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감수한 모든 위험과 고통은 보상받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신념을 되새겼다. 그림자 속에 숨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707 특수임무단의 긍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오토바이의 후미등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멀어져 갔고 인천항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악은 처단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은 또 다른 악들이 존재할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훈과 같은 수호자들이 존재하는 한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증명해 주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언제든 부름이 있다면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 전장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새 인천항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드러난 제3부두의 참상은 지난밤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폴리스 라인이 처진 창고 주변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감식반 차량들이 즐비했고 붉은색 경광등 불빛이 아침 햇살과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현장에 몰려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흑룡파 검거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느라 바빴고 시민들은 뉴스 화면을 통해 드러난 거대 범죄 조직의 몰락을 지켜보며 경악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취조실에 앉아있는 장도식의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지난밤 강지윤에게 철저하게 짓밟힌 그는 얼굴 전체가 멍과 부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오만했던 눈빛은 공포와 체념으로 탁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담당 검사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술술 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비겁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진술할 때마다 언급되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은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고 이 사건이 단순한 조폭 검거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게이트임을 예고했다. 강지윤이 확보하여 익명으로 검찰에 넘긴 데이터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권력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송도 오아시스 클럽에서 확보된 영상과 장부들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재벌 2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까발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뉴스는 연일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톱기사로 다루었고 국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뇌물을 받고 흑룡파의 뒤를 봐주던 관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역시 긴급 체포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되어 가는 동안 강지윤은 소란스러운 세상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본분으로 조용히 복귀했다. 그녀가 탄 오토바이는 이른 아침의 안개를 가르며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707 특수임무단 위병소를 통과했다. 밤새 이어진 격전으로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 그녀의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고 담담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후배대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리자 그녀 역시 가볍게 답례하며 익숙한 영내 도로를 따라 막사로 향했다. 지윤은 장비실에 들어가 전투 조끼와 무기들을 반납하고 정비하며 자신에게 묻어온 피비린내를 씻어낼 준비를 했다. 총기 수입 도구로 K1A 소총을 분해하고 닦아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경건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무기에 대한 예우이자 전장에서의 기억을 정리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총열에 묻은 화약 찌꺼기를 닦아내며 그녀는 지난밤 장도식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떠올렸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못하고 물 흐르듯 지나가 버렸다. 그녀에게 그날의 사건은 수많은 임무 중 하나였을 뿐이며 감정적인 찌꺼기를 남길 여유 따위는 없었다. 샤워실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지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에 남은 새로운 상처들을 확인했다. 옆구리와 어깨에 든 시퍼런 멍자국들은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은 특수부대원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그녀는 무덤덤하게 타박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던 판무 파탈도 빗속에 살 수도 아닌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군인 강지윤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지윤은 대대장실로 호출되어 비공식적인 임무 보고를 마쳤다. 대대장은 뉴스에 보도된 인천 사태의 전말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강지윤의 개입을 기록에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윤에게 짧은 휴가를 제안하며 수고했다는 말 대신 묵직한 어깨 두드림으로 격려를 대신했다.
707 부대의 모토처럼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 그녀에게 더 이상의 찬사는 불필요한 사족이었다. 지우는 필승이라는 짧은 구호와 함께 격리를 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며칠 후 지우는 사복 차림으로 인천의 그 병원을 조용히 찾았다. 포장마차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곁에는 딸과 사위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고 뉴스에서 흑룡파가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우는 병실에 들어가는 대신 간호 스테이션에 준비해 온 과일 바구니와 편지 한 통을 맡겼는데 편지에는 발신인 이름 대신 빚을 갚은 사람이라는 짧은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병원을 나선 지우는 다시 그 비 내리던 골목길을 찾아가 보았는데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음습하고 무서운 장소가 아니었다. 흑룡파의 횡포가 사라진 거리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부서진 가게를 보수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 서 있던 그 전신주 아래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작은 꽃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 모를 영웅에 대한 시민들의 소박한 감사의 표시였다. 그녀는 그 꽃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강지우는 다시 부대로 돌아와 일상적인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며 평범한 군인의 삶을 이어갔다. 연병장을 달리고 사격장에서 표적지를 뚫으며 그녀는 자신의 감각을 다시 예리하게 다듬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휴가 중에 겪은 일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룰이자 예의였다. 그들은 말이 아닌 눈빛으로 서로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고 다가올 또 다른 임무를 위해 묵묵히 서로의 등을 지켜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휴게실 TV에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검사는 장도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이며 연루된 고위 공직자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고 발표했다. 동료 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지우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빗속에서 들었던 장도식의 비명과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가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세상은 영웅을 찾고 환호하지만 정작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피를 묻혀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관물대를 열어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특수부대 임관식 날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그녀는 앳되지만 당찬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지우는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군인의 길을 선택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다. 훈련이 끝난 연병장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대원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지우는 땀에 젖은 전투복을 입은 채 부대원들과 함께 대열을 맞추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과 국민이 있었다. 707 부대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에는 정적이 찾아왔고 지우는 초소 근무를 서기 위해 경계초소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녀는 소총을 어깨에 메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태로운 것인지를 되새겼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 빛을 지키는 존재. 바로 707의 유령이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전방을 주시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다시 억울한 약자가 고통받고 정의가 유린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녀는 주저없이 다시 어둠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악당들이 그녀를 조롱하며 무릎 꿇으라고 위협할지라도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이다. 강지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늦가을, 인천의 한 포장마차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는 씩씩한 목소리로 주문을 받으며 뜨끈한 어묵 국물을 국자로 퍼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활기가 돌아와 있었고 손님들에게 인심 좋게 서비스를 내어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TV에서는 흑룡파 사건의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손님들은 안주 삼아 그 이야기를 하며 세상이 그래도 살만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그때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성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는 익숙한 듯 낯선 그녀에게 다가가 주문을 받으려다 잠시 멈칫하며 그녀의 손등에 난 작은 흉터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우동과 서비스를 내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한 유대감이 흘렀고 그것은 생명을 빚진 자와 생명을 구한 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침묵의 언어였다. 여자는 우동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포장마차를 나섰고 할머니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여자의 모자가 살짝 들리며 강지윤의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고 이내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 속으로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다. 거리는 여전히 소란스럽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지만 그 평범한 일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강지윤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뒤에 숨어 있던 달이 얼굴을 내밀며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707 부대의 이름으로 정의를 수호하는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